충격적인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매달 9만 엔을 벌며 자신의 성공을 SNS에 자랑하던 일본인 청년인 그는 한국에서 2배 급여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인생을 걸었습니다. 약속된 현대적 아파트 대신 그가 받은 건 반지하 방이었고 급여도 약속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들른 편의점 알바생의 한마디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6개월,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다이스케이고 28살의 로봇 부품 조립공이에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공장은 아침 7시에 시작하지만 저는 항상 5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었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사카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는 이른 아침에 조용하기만 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하늘이 아직 어둡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이미 공장에서 5년 동안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밥, 미소된장국, 그리고 삶은 계란. 조용함을 즐기며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이스케, 이번 달 유키 학비 좀 도와줄 수 있니?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지난 월급에서 9만 엔이 남아 있었죠. 많진 않지만 여동생을 도울 정도는 되었어요. 엄마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3만 엔 보낼게요. 이게 제 삶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돕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었죠. 공장에서는 모두가 저를 믿고 있었어요. 로봇 부품에서 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손은 모든 움직임, 모든 작은 나사와 연결 부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기차는 항상 그렇듯 붐비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서 휴대폰을 보거나 서서 잠을 자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월급 명세서를 올렸더니 친구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줬어요. 잘했어, 다이스케. 정말 성공했구나. 나도 너처럼 대학 안 갔어야 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대학은 안 갔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가족도 돕고 있었고요. 더 뭘 바랄 수 있었을까요? 직장에서는 하루가 다른 날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 부품이 라인을 따라 내려오면 제가 그것들을 조립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있었어요. 형광등은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고 종종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허리가 아팠지만 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는 다른 2명의 직원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많이 대화하지 않고 그저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구인 광고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새 직장을 찾고 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보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었죠. 그때 화면에 광고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일하세요. 월급 25만 원. 숙소 제공. 그냥 지나치려다가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광고를 탭해서 더 자세히 읽어보았죠. 그 일자리는 로봇 부품 조립공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과 똑같았죠. 하지만 급여는 머릿속으로 한국 원화를 일본엔으로 빠르게 환산해보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버는 것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게 맞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한국에 가야 하지? 작은 나라인데.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계속 그 광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엄마를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유키가 대학을 마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언젠가 제 아파트를 살 정도로 충분히 모을 수도 있을 텐데.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벽은 얇아서 이웃의 TV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제 옷들은 작은 서랍장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제 삶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작았죠. 어쩌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 된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광고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억양이 있는 일본어로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일자리는 아직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라면 완벽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취업 비자, 숙소, 교통.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봐야겠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죠.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주말, 엄마와 유키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아파트는 제 것보다 더 작았죠. 엄마는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허리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유키는 똑똑하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지쳐 보이고 있었어요. 새 직장을 구할지도 몰라요. 저는 저녁 식사 중에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요. 한국?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먼 곳에? 급여가 훨씬 좋아요. 두 분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단해, 오빠. 내가 보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볼 수 있겠네. 엄마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너는 항상 책임감 있었잖니, 다이스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럴 거야. 사흘 후, 저는 벽에 한국 여행 포스터가 붙어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브로커는 책상 건너편으로 계약서를 밀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세요. 숙소 제공, 취업 허가 준비됨. 같은 일에 2배의 급여입니다. 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일본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한국어도 할 줄 몰랐고요. 만약 그들이 약속한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엄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어요. 유키의 대학 등록금도 생각났고요. 5년 동안 살아온 그 작은 아파트도 생각나고 있었죠. 선 위에 제 이름을 서명했어요. 축하합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당신의 새로운 삶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큰 소식. 한국에서 국제 전문가가 됩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감동받은 것 같았죠. 모두가 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뻐해야 했지만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오늘 밤은 아파트가 특히 더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이 다가오는 것 같았죠. 가방을 싸면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눈. 하지만 곧 다른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어떤 곳일지 궁금했죠.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요. 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배가 긴장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죠. 어떤 표지판도 읽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따라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서 제 여행 가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 브로커인 것 같았죠.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저를 보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 씨입니다. 오늘 당신의 새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그의 차를 따라갔어요. 창문 너머로 높은 건물들과 넓은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었죠. 서울은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어쩌면 이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김 씨는 운전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도시의 번화한 부분을 떠났어요. 이곳의 건물들은 더 오래되어 보였죠. 거리는 더 좁았고요. 김 씨는 1층에 작은 편의점이 있는 작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당신의 새 집이에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건 맞지 않았어요. 광고에는 큰 창문이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가 나와 있었는데 김 씨는 건물 옆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내려가 지하에 있는 문 앞에 서 있었죠. 이것은 반지하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흔해요. 그가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천장이 낮았어요. 파이프가 방 위쪽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죠. 지면 높이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 작은 테이블, 작은 주방 공간,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된 것이 아니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이게 제공되는 숙소인가요? 네. 계약서에는 숙소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숙소입니다. 그는 제 손에 열쇠를 쥐어주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첫 출근을 위해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떠났어요. 침대에 앉아 작은 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온라인에 올린 사진들이 생각났죠. 모두에게 국제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지하에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위에서 나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고 있었고요. 오사카에 있는 제 아파트가 그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전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김 씨가 저를 공장으로 데려갔죠. 공장은 도시 외곽의 큰 산업단지에 있었어요. 건물은 회색이고 평범했죠. 안에는 조립 라인에 서 있는 작업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치 일본에 있던 제 옛 공장과 똑같이 생겼어요. 김 씨는 저를 박 감독님에게 소개했어요. 그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죠. 환영합니다. 나카무라 씨. 우리는 7시 30분에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은 12시. 퇴근은 6시 30분. 가끔 잔업이 있어요. 14번 스테이션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14번 스테이션은 긴 조립 라인의 중간에 있었어요. 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부품들은 일본에서 제가 작업했던 것과 비슷했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 손이 그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주변의 한국인 작업자들은 많이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면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대부분은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한국어 발음이 제 귀에는 낯설게 들리고 있었어요. 날이 지나갔어요.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반지하 방은 여전히 저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창문으로 물이 조금 새어 들어왔죠. 밤에는 위층 편의점 손님들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요. 어느 날 퇴근 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죠. 계산대에 있던 여자아이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그녀는 일본어로 말을 바꿨어요. 이것으로 다 하시겠어요? 제 언어를 듣고 놀라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하시나요? 네. 저는 여기 대학생이에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죠. 저는 좀 더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저는 전자공장에서 일해요.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저는 주말에 여기서 일하면서 한 달에 85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학생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벌었던 것과 거의 같은 액수를 벌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제 월급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지금은 어리석게 느껴지고 있었죠. 음식값을 내고 서둘러 나왔는데 우산을 깜빡했어요. 아파트로 걸어가는 동안 비가 제 재킷을 흠뻑 적시고 있었죠. 다음 날은 월급날이었어요. ATM에 가서 계좌를 확인했죠. 화면에는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179만 원. 그 숫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벌었던 것보다는 많았지만 브로커가 약속한 250만 원보다는 훨씬 적었죠. 다시 편의점 여자아이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작은 지하방에 대해서도. 제가 떠나온 공장과 똑같이 생긴 이 공장에 대해서도. 집으로 걸어가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어요. 오는 차가 없었죠. 일본에서라면 그냥 건넜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길이 비어 있어도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비를 맞으며 낯선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넜어요.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기다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놀라운 한국 기회에 대한 제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감탄하는 댓글을 달았죠. 그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서울의 멋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 위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성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대신 지하방과 예전 일과 똑같은 일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무엇을 가져올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아침, 공장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문 옆에는 우산을 꽂아둘 수 있는 우산꽂이가 있었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산을 거기에 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 것이 아닌 우산을 가져가지 않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비 오는 날 비싼 우산이 자주 사라졌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 건물에서 제 쓰레기 봉투 사진이 붙은 공지를 받았어요. 그 종이에는 제가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를 모두 함께 버렸다고 나와 있었죠.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이웃들이 쓰레기를 꼼꼼히 분류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했죠. 그 후로는 매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어요. 그 동네는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어떤 곳보다 깨끗해 보였어요. 어느 주말, 길에서 지갑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돈과 카드가 들어있었죠. 경찰서에 가져갔어요. 경찰관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는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분실된 지갑을 가져오는 것이 평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어쩌면 여기서는 그게 평범한 일인지도 몰라요. 직장에서도 일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박재현이라는 한 남자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죠. 지금까지 한국이 어때요? 우리가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가 물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더라고요. 일본 공장에서는 관리자들이 항상 우리 일을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감독관들이 거의 오지 않네요. 우리는 모두가 참여할 때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한다고 믿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누군가가 시키니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규칙을 따르는 거죠. 일하는 동안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어깨 너머로 지켜보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새로운 방식으로 제 작업의 품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3일간의 휴일 주말을 주었어요. 서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죠. 밝은 상점과 음식 노점상이 있는 명동을 방문했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죠. 빨간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식당에서 자신들의 뒤를 치우는 사람들, 버스를 타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 남자가 놓인 여성의 무거운 가방을 계단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었죠. 그 여성이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자 그도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반복적인 조립 동작으로 근육이 긴장됐던 거예요. 박 씨가 제가 어깨를 문지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 생각이 저를 겁나게 했어요. 일본에서는 비용 때문에 의사를 피했거든요. 하지만 박 씨가 저에게 병원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퇴근 후 그곳을 쉽게 찾았어요. 의사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제 어깨를 검사하고 문제를 설명하고 약을 주었어요. 전체 방문 비용은 고급 저녁 식사보다 적게 들었어요. 보살핌 받고 보호받는 느낌으로 그곳을 나오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날은 늦은 교대 근무 중에 왔어요. 우리는 주문을 마무리하느라 서두르고 있었죠. 제 손이 빠르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품을 거꾸로 끼웠어요. 그것은 전체 배치를 망칠 수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실수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어요. 박 씨가 감독관이 보기 전에 제 실수를 발견했어요. 조용히 그 문제를 고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모두가 실수를 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다음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그는 저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저를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도와주고 있었을 뿐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익숙한 빨간 신호등에 멈췄어요. 오는 차가 없었어요. 거리는 비어 있었죠. 평소였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서둘러 건넜을 거예요. 대신 기다렸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모여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넜어요. 우리는 이 간단한 규칙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걷고 있었어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저와 여기서 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던 방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온돌 바닥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죠. 작은 창문으로 충분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벽에는 달력을 걸고 테이블에는 식물을 놓았어요.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어요. 다이스케, 너 좋아 보이네. 거기서 행복하니? 지금의 제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실수를 고치도록 도와준 박 씨에 대해. 저를 친절하게 대해준 의사에 대해. 쓰레기 분리하는 법을 알려준 할머니에 대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임을 알고 놀라면서 말했어요. 제 급여가 특별하지 않다는 초기의 충격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죠. 신뢰받는 느낌, 나를 믿는 사회에 속한다는 느낌이. 한국에 올 때는 성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것은 존엄성에 관한 거였어요. 단지 노동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한 거였죠. 그날 밤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가장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어요. 제 꿈은 돈이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횡단보도의 초록불에 관한 것이었죠. 저와 같은 길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라고 신호를 주는 것처럼요.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6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공장에서는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돕고 있었죠. 한국어도 늘어서 이제는 일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반지하 방은 이제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진을 걸고 작은 소품들을 추가해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죠. 매주 엄마와 유키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급여 명세서를 온라인에 올리지 않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 한국에서의 성공에 대해 물어볼 때면 지금 제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유지하도록 도우니까야 여동생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기차는 항상 정시에 오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 어느 저녁 일본인 학생 캐셔를 만났던 그 편의점에 다시 갔어요. 그녀는 더 이상 거기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일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사며 한국어로 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 뒤에 있던 할머니가 뭔가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했고 제가 통역을 도와드렸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1년 계약이 6개월 후에 끝나게 되어 있었죠. 저금한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새로운 지혜를 얻어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기 머물러 제가 시작한 것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었죠. 늘 건너던 횡단보도에서 멈췄어요. 학교 아이들 무리가 옆에서 신나게 이야기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한 작은 남자아이가 앞으로 뛰어나가려 했어요. 그의 친구가 부드럽게 그를 다시 끌어당겨 모두와 함께 걷게 했죠. 어떤 어른도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가겠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았어요. 더 성장할 것도 많았고요. 그날 밤 저를 한국으로 데려온 브로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때 숙소와 일자리에 대해 저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히 썼어요. 그는 저에게 돈을 약속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었어요. 성공이 더 큰 월급이나 아파트로 측정되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신뢰받는 것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각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요. 계절이 변하듯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정한 품위는 당신이 얼마나 벌어들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우받고 또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배웠죠. 창가에 서서 밤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마침내 이해했어요. 저는 재산을 찾아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요. 이 이국 땅으로의 여정에서 저는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했어요. 소속감을 느끼고 기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작은 순간의 가치를 믿는 것이었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